이 어린아이를 네. 통제를 못해갖고 뒤통수에 둔기로, 이거는 사실은 범인의 프로필이 좀 애매한데? 2013년 4월 10일 꽃들이 만개하던 어느 봄날, 불운한 꽃잎 하나가 땅에 떨어지듯 인천의 한 가정에 비극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저녁 7시 20분쯤이었을 거예요. 보호자가 신고를 했는데 초등학생 5학년 된 딸이 아직 귀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하교 후 한참이 지난 저녁 7시 이후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12살 최진솔 양. 최초 신고 당시 가족들은 딸의 가출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종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켰습니다. 현재 최양의 미기가 상황이 단순 가출인지 혹은 범죄 상황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최양을 찾는 데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진솔 양이 학교에서 모든 일과를 마친 후 다른 아이들과 동일한 시간에 하교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하교 이후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한 최양. 경찰은 최양이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폐쇄회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토당산 등 야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괴한에게 끌려간 것은 아닌지 확인해봤는데 그런 정황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순간 갑자기 길에서 사라진 진솔양. 그녀는 동선상 익숙하게 하교하던 어느 지점에서 실종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주변에 의심스러운 어른 또한 보이지 않았던 상황. 12살 최양은 정말 그날 갑자기 가출을 결심했던 것일까? 그렇게 최양에 대한 수색이 밤새 이어졌고 모두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 못 이루던 다음날 새벽, 진솔이가 발견됐습니다. 신고 다음날 새벽 5시 5분쯤 됐을 겁니다. 최양이 학교 인근에 있던 한 아파트 단지 옆 논 쪽에서 야트막한 봉분이 발견됐습니다. 학교에서 고작 500m 떨어져 있던 인적이 드문 논. 그곳에 우두커니 만들어진 묘지 같던 동그란 봉분. 그 크기는 가로 110cm, 세로 170cm, 높이 5에서 10cm로 크지 않은 형태였습니다. 경찰이 흙더미를 파내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진솔이가 묻혀 있었습니다. 땅속에 묻힌 최양은 옷은 모두 입고 있었는데 뒤통수에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로 1회 가격당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위해 부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진솔이의 시신이 발견된 곳 주변에는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여럿 있어 이날 이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꽃피는 봄날,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온 아이. 대체 누가 채 피지 못한 아이의 생명을 꺾은 것일까?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힐링의 철학, 힐로 소피. 우리 몸은 우리가 챙겨요. 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3년 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최진솔 양 가명이고요. 실종 후 학교 인근에서 안매장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목격자가 작은 봉분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상황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논에 묻어놨는데 이게 묻어놓은 건지 아니면 묘지를 만든 건지 아니면 유기하려고는 이게 좀 헷갈려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흔적을 없애려고 했으면은 봉분이란 게 눈에 띄잖아요. 누가 봐도 이게 뭐야 저거 왜 봉분이 논에 있어라고 하니까 찾게 된 거지. 구덩이를 진짜 파고 흔적 없이 묻었다고 하면 찾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보통 유기엔 목적이 있는데 발견이 안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유기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거는 지금 이 논 같은 경우는 논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이 주변에 뭐 가구도 있고 뭐 학교도 있고 그냥 그 안에 있는 작은 논이라서 그렇죠. 이게 멀리 갖다 버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차를 이용하지 않는 걸어서 네. 이거 정도잖아요. 유기의 수단이 없구나 아니면 의미가 없거나 이런 부분. 그럼 뭘 하려고 한 거지? 이게 하루 다음날 발견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게 시신은 아마 사망은 당일날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게 후두부에 강한 공격의 흔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었고 옷은 또 다 입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초등학생이라서 그리고 이게 2013년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렇죠. 예, 뭐 90년대 뭐 납치, 돈놀인 뭐 이런 시기는 또 아닌 상황이어서 이게 혜진이의 쓰리 사건 네. 마냥 뭐 김길태 네. 그 시기죠. 그거 좀 지나온 살짝. 조금 네. 지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흔적이 좀 있는. 근데 그러기에는 보통 아동 성범죄자들의 방식인 액살이 아니라 뒤통수를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아동 성범죄자라고 하면은 성인이고 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데 왜 뒤통수에서 둔기를 쳐요? 그러니까 뒤라는 것은 기습의 그렇죠. 의미인가요? 아니면은 네. 통제한 후에 공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뭐 둔기로 머리를 때릴 필요 없이 전혀 그냥, 없죠. 예. 그럼 통제력이 약한 어떤 존재인가? 이 어린 아이를 지금 12살 정도의 아이를 통제를 못 해갖고 뒤통수에 둔기로 이거는 사실은 범인의 프로필이 좀 애매한데 이런 느낌을 바로 가질 거예요. 네, 이것도 뭐 좀 관련이 통제랑 있을 수도 있는데 학교 때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 길 루트상 갑자기 사라졌고 이게 뭐 유인, 통제, 뭐 납치, 강제로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주변에 뭐 인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꼬여내거나 그것도 애매해요. 왜냐하면 김bil태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집들이 많은데 어떻게 소리를 못 들어? 겁을 먹이면은 또 소리를 못 그럴 지른다. 수 있죠. 그러니까 김bil태 사건이라든가 비슷한 사건에서 봤을 때 아무리 사람이 근처에 있고 인가가 근처에 있다 하더라도 네. 범인의 어떤 범죄 능력이라든가 그 부분에 따라서 네. 그건 가능하다. 근데 그러기에는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사라진 거에 비해서는 뭔가 아이한테 행한 범죄의 양이 많지 않아요. 뒤통수 하나, 옷은 그대로 입고. 김길태 같은 경우는 아니면 그 비슷한 아동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아동 성범죄의 목적을 달성을 하죠. 근데 이건 뭐지? 네, 그리고 그때는 굳이 옷을 입히지 않고 그렇죠. 벗겨져 있는 상태고 옷은 따로 또 이제 그렇죠. 넣으려고 하다가 그건 이제 말하자면 그게 이제 아동 성범죄자들 네. 그 의미를 가지는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20대, 30대, 40대의 아동 성기호증 성범죄자하고는 다를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통제력 부분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평범했던 하굣길 하지만 싸늘한 죽음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온 최양. 대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은 용의자를 찾는 데 주력합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 결과 진솔이는 지적장애 3급으로 초등학교 특수반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최양의 부모님은 딸이 잘 성장하기만 바래왔는데 뜻하지 않은 날 차갑게 식은 딸의 시신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사망한 최양과 그 가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사건의 범인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 가출이 아닌 살인사건으로 밝혀진 만큼 CCTV 동선상에 납치범 등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모든 CCTV를 분석하며 최양의 하교 동선을 따라가던 경찰. 그런데 그때 경찰의 눈에 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죄 행각이나 살인 형태를 볼 때 처음엔 용의자로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CCTV를 보다가 보니 한 남자애가 좀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진솔이보다 약간 큰 남자아이. 기껏해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최양과 같이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있던 것.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복사해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게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양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남학생이 이 학교 졸업생이었어요. 제가 이 학교로 왔을 땐 이미 그 친구는 졸업한 상태라서 제가 가르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진솔이랑 같은 특수반이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걸로 알아요. 약 3년 전 그 소년이 최양과 같은 초등학교, 같은 특수반에서 알고 지냈던 사이라는 것. 게다가 소년은 초등학교 졸업 후 최근까지 초등학교를 찾아와 후배들을 만나곤 했다고 했습니다. 대체 이 소년 누구일까? 걔가 나이가 좀 어리니까 감정 표현이 조금 과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소소한 시비가 붙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냥 말싸움 정도지 폭력이나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던 학생이에요. 최근에도 평소와 다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중학교 교사가 말하는 그 소년 장군은 경계성급 학생으로 의사소통과 상황 판단도 가능하며 단지 주의력이 산만해 아침 시간에 학교에서 약을 투약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지적장애 등급을 판정받지 않았을 뿐 평소 공격성이 강해 품행장애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과연 중학생 아이가 초등학생을 죽이고 안매장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넘어가기 어려운 진술이 입수됐습니다. 그 형이요. 좀 이상해요. 전에 저한테 같이 강아지를 죽이자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미 고양이도 죽여봤다고 재밌다고 그러면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그 즉시 장군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 날인 11일 소년을 찾을 수 있었는데
소녀는 뜻밖에도 한 병원에서 발견됐습니다. 입원 중이었던 겁니다. 중학생 아이가 하나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평소에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 좀 자주 왔었다. 그리고 과거에 같은 특수반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용의점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피해자하고도 알고 지냈고 그럼 피해자를 끼워내기가 어렵지 않았겠죠. 그런데 범행을 할 수가 있느냐? 어떤 형태의 장애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죠. 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감정 표현이 과하다. 조금 폭발적이다. 시비도 붙고 특히 공격성이 강한 포맹장애가 이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포맹장애도 포맹장애지만 공격성이라고 하는 건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피해자가 뒤통수에 둔기를 그것도 한 번. 그러면 이거는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이라고 하면 가능도 하겠다. 죽일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격성이 높은 포맹장애에 의해서 공격하고 결과적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장군이 이런저런 개도 고양이도 죽여봤다. 네. 그러니까 고양이는 죽여봤고 개도 죽여보자. 그럼 사람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죠. 또 이런 평가도 하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아이라면 평상시 행동에서 이미 위험 증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그거는 교수의 판단이죠. 네.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중학생의 담임이 이 아이만 관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모든 행동에서 다 노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있을 때의 행동과 또 아이들끼리 있을 그렇죠. 때의 행동.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경계선 장애라든가 이런 거는 이게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서울대병원 정신과 교수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임상적인 거고 실제의 현장에서는 네. 분명히 가리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생명을 해야 할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고양이도 개도 죽여봤으니까 그러면 평상시에도 위험 나타났잖아요. 아니 개를 같이 죽여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증상이 아닌가요? 그러고 실제로 이 피해자를 죽인 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해서 죽게 됐다고 하면 살인이라는 건 고의가 있는데 얘네들은 고의라는 걸 못 인지하는 상태라고 하면은 네네. 이 정신과 의사의 판단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남학생의 상황은 조금 위험성이 있는 위험성. 네. 위험성. 확실히 행동 위험성은 있죠. 현재까지 유력한 용의자인 중학생 소년 장군, 경찰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년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요. 이후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이 병원에 왔던 건 사건 일인 10일 오후 6시 40분경. 그는 홀로 병원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그 학생 원래 자기가 심장병이 있는데 가슴이 아프다면서 치료를 받으러 왔었어요. 경찰은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했던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지 그의 부모에게 확인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어요. 조선 가정에서 자라고 있던 아이였던 것. 하지만 분명한 건 10일인 사건 당일 장군은 학교를 조퇴했고 이후 졸업한 초등학교에 갔으며 거기서 진솔양을 만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CCTV 동선을 보니 두 아이는 시신이 발견되던 논이 아닌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상가는 최양 학교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1층에는 금융기관이 입주해 있었고 2층과 3층은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 3층이 공실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올 법한 곳의 상가로는 보이지 않는 상황. 비어있는 사무실 공간에 아이들은 무슨 볼 일이 있었던 걸까? 그때 최양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사인은 비구폐색 질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피해자 항문에서 미세 손상이 발견됐어요. 혹시 그 건물에서 두 아이 사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이 짙어져 가던 그때 소년에 대한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 오빠요. 저랑 사귀자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서 막 제 허벅지를 만지는 거예요. 이상해서 이후로는 안 만났는데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걔는 오빠가 가슴을 만지려 했었대요. 경찰은 입원해 있던 소년을 긴급 체포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혐의를 일체 부인하는 장군.
그런데 피해자 몸에는 성적 공격에 대한 물적 증거인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부위였습니다. 정액 반응이 있던 것은 피해자의 주요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의 일부였던 것. 부검 결과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질 내강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요. 아마 질을 통한 성폭행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정액 DNA 결과만 일치하면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모든 증거가 장군을 가리키고 있던 그때 마을 주민으로부터 또 하나의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그날이 4월 10일이었죠 아마. 그 남자애가 저희 가게에서 삽을 하나 살았어요. 여기 초등학교 나오고 동네애니까 잘못 봤을 리는 없어요. 고작 중학교 소년이라 별 생각 없이 삽을 건네주었다는 철물점 주인. 경찰은 진술을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논두렁에 있던 그 봉분 같던 요괴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일단은 논으로 가는 거는 찍히지 않았고요. 논 주변에는 당연히 CCTV가 없어서. 근데 상가로 들어간 게 하나 찍혔고 문제가 이제 또 이 진솔양 몸에서 정액 양성 반응 및 여러 가지 성적 공격 흔적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이 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삽입 강간은 불가능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다른 방식으로 네네. 사정을 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건 명확하고, 근데 그 정황상 이 범인으로 추정된 용의자 아이는 성적으로 뭔가 심각하게 이전에 다른 아이들한테도 공격성이 있었고, 네네. 말하자면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적장애 경계선에 있는 아이 중에 아주 일부지만은 성적으로 조숙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 해소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자극, 말하자면 스너필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필름을 보고 네. 따라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하면은 이 장군의 이 범죄적 행위는 설명이 되죠. 이런 상황을 특수학교 교사라든가 부모가 사실은 알 수가 없고, 부모는 어차피 조선가정이니까 네네. 관심을 못 둔 거고, 담임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좀. 얘 성적인 지금 관심이 거의 꽂혀 있는 걸 알 수가 없죠. 담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네. 분명한 징후는 나타났어요. 그 네. 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의 말이 맞아요. 분명히 징후가 나타났잖아요. 네. 다른 여자애들을 공격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징후가 있는 거죠. 저희 구체적으로 언급 안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이 장군이 행한 성적 공격의 부위나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음란 그런 동영상에서 그렇죠. 네. 이걸 해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실제로 그 스너필링 같은 형태로 고양이도 죽이고 개도 죽이려고 그러고 네. 성적인 어떤 각 동영상 보고 네. 그대로 따라했던. 근데 이 아이는 지적장애나 경계선 장애 쪽 그리고 품행장애 있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어디까지 인식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한 심리 평가가 필요한 부분 같아요. 또 사인은 비구폐색입니다. 앞에 둔기로 머리를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말하는 거에서 네. 폭력적인 것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살인의 폭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폭발적인 폭력이면은 예를 들어서 돌이나 파이프로 계속 머리를 쳐서 죽인다든지. 예. 자, 대체 소녀는 어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동기는 무엇이었던 걸까? 가려져 있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장군에게 범행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 강한 압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소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그곳에 있던 어른들을 모두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올해 1월부터 인터넷 보고 성관계 나오는 만화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하면은 어떤 기분일까? 그냥 만화에서 본 대로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후 소녀는 자신의 성적 환상을 해소시켜줄 피해자를 물색하기 시작했고, 마침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지능이 또래 학생들과 같지 않아 반항을 제압하기 쉬울 것이라 판단한 진솔양을 피해자로 선택했습니다. 범인은 10일 오후 2시 50분에서 3시 20분 사이 피해자의 초등학교 앞에서 최양이 하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보고 같이 공놀이를 하자고 속여 근처 비어있는 상가 2층으로 데려갔고요. 그저 친했던 학교 오빠와 공놀이를 하러 가는 줄 알았던 진솔양. 하지만 그곳에는 범인의 추악스러운 성적 욕구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 취향을 겁줬고 스스로 입고 있던 옷을 벗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쥐를 통한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던 범인. 하지만 피해자의 선천적인 문제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유사 성행위를 시켰던 것입니다. 범인은 자신의 성적 환상을 충족하기 위해 애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 항문에 나타난 미세 손상은 범인의 가방 안의 사인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까지 하고 나서야 자신의 성적 욕구를 모두 해소하고 만족감을 느낀 범인. 하지만 그는 그 다음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걔가 갑자기 오늘 있었던 일을 부모님한테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상에 없던 일이었다고요. 그때 죽여야겠다 생각했어요. 살인을 결심했다는 장군. 결국 그는 또 한 번 최악을 속입니다. 이번에는 함께 흙장난을 하자며 오후 4시경 시신이 발견된 논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것입니다. 그곳 흙바닥에 그녀를 엎드리게 한 후 오는 길에 샀던 삽으로 머리를 내리친 소년. 그때 당연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흙으로 걔 몸을 덮고 있었는데 갑자기 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 가방을 머리 위에 두고 몇 분 동안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럼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 및 유기까지 끝낸 그는 유유히 병원 응급실로 가 뻔뻔히 입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학생이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잔혹한 행동. 하지만 장군은 피해자가 자신을 화나게 만들지만 않았으면 죽이진 않았을 거라며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아직 미성년자 중학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법원은 만 14세 미성년 범죄자의 범행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 (1월에) 성인 어떤 그런 만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됐다. 그리고 계속 뭔가 생각을 하다가 4월에 지금 친하게 지냈던 진솔양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입니다. 동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연결점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착취물을 보고 실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범행을 이제 차츰차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도 있고, 그러니까 인지도 있고, 그 부분에서는 부정할 수 없어요. 다만 이 아이가 뭐 품행 장애가 있던 뭐 다른 어떤 장애가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게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분명한 건 이 아이는 성범죄와 살인범죄를 다 저지른 게 맞죠. 네.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된 상황이 사실은 주변에 교사나 부모나 그거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던 건 맞죠. 대상 선택도 내가 이 범죄를 할 만한 좀 어리숙한 애를 골랐어요. 그렇죠. 지적장애 3급에. 머리를 썼고 유기도 죽여놓고 유기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지발로 같이 가게 만들어서 그렇죠. 내가 죽일 곳으로. 그러니까 치밀하고 계획성이 있고 네. 잔혹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뭐 개를 죽이고 뭐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뭐 유영철 사건이나 이런 데서 그 어렸을 때 일대기 개 죽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떤 그런 특징이 있나? 어떤... 그러니까 보통 17세 이전에는 이걸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잘 하지도 않고 이 아이한테 성도착증이나 사이코패스 같은 것이 있냐라고 물으시면은 실제로는 이 단계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죠. 선천적으로 뭔가 이 아이한테 무엇인가 장애 요인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꼭 사페라든가 뭐 다른 거를 딱 주목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심리 검사라든가 이런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 이런 얘기도 하죠. 조선 가정이고 그럼 조선 가정 애들이 더 폭력적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다만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어떤 이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통제력은 확실히 없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발적 즉흥적인 그 살해 유기라고 판단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하긴 했는데, 그건 본인 주장이죠. 네. 네. 저희가 앞서서 마침 뭐 지적장애 경계성이 있고 이런 걸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네. 장애가 있어도 계획이 딱 있고 잔혹하고 다 합니다. 지적 장애가 있어도 네. 심지어 계획을 할 수가 있다. 네, 충분하죠. 네. 자, 그렇다면 미성년 14세였습니다. 아이가. 쪽법소년. 네.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김 PD 자네
얼굴이 푸석해. 메마는 건두부 같구만. 아니 건두부라뇨.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를 복원해주는 힐로소피 리페어 크림을 발라보라고. 와 이거 발림성 너무 부드럽고 좋은데요? 보습 미쳤네요 이거. 그래, 꽃송이 버섯 추출물로 수분 리페어뿐 아니라 갈바늄 수지 등 자연 유래 오일로 활력 리페어까지 해준다고. 이거 성분 액토인 이거 뭐예요? 액토인은 기적의 생명력이라고 불린다고. 피부의 생명력인 코어를 강화해주는 탄력 리페어도 해준다고. 안 그래도 요즘에 잔주름 생기기 시작해서 크림 필요했는데 가격도 안 비싸요. 리페어 크림으로 자네의 건두부 같은 피부를 탱탱한 곤약처럼 만들어보라고. 건두부라뇨. 힐링의 철학 줄여서 힐로소피. 우리 몸은 우리가 챙겨요. 배송 메시지에 프라임이라고 남겨주면 친환경 샤워볼을 주니 잊지 말라고. 한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정신과적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불과 5개월 채 지나지 않았을 정도로 아직 어린 소년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고 지적 장애까지 가지고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그러한 범행이 발각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단이 반인륜적이고 범행의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라고 하면서 1심에서 최종 징역 8년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범죄 치료 20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네. 이 아이에 대한 정신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네, 성폭력 범죄 치료죠. 성폭력 범죄 치료는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 이 아이가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한 건 없는 거예요. 품행장애가 있고 그래갖고 얘는 심신 미약 상태로 기소가 된 거예요. 거기 첫 번째. 그리고 형사 촉법소년은 아니었는데 조금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저렇죠. 범행 시와 재판 시에 아마 그게 경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왔다 갔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만약에 이 상태로 그러면 이건 사실은 판단의 요소가 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 아이의 정신과적 증상과 이것이 범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럼 어떤 형태의 심리적 판단이 필요했는가? 이게 명확지 않으니까 이런 거죠. 기소는 품행장애가 있고 좀 약간 경계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은 맞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형이 엄청나게 감명이 됐는데, 근데 이 아이는 성적인 목적이 명확했고. 네. 그러니까 이거 성적으로 이렇게 질강간하려다 안 되니까 돌려서 유사강간 그렇죠. 시키고 예. 다 했어요. 판단해서.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왜 없냐 이 말이에요. 치료를 하든 더 처벌을 하든 나중에 뭘 하든 네. 이게 굉장히 막 비어 있죠. 이 아이는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죠. 네. 네. 지금 23살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촉법 하는데 이게 사실 이런 것도 많이 공부를 하시거든요. 이게 그렇죠. 촉법의 행동이냐, 이거 살인 그렇죠. 이렇게 강간하고 유기하고 이런데 8년 살고 나와서 23살의 젊음을 사회에서 보낸다고? 피해자 가족은 저렇게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이게 또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은 지금 아직은 위험합니다. 뭐가 됐든. 그렇죠. 나와도. 네. 교수님 말씀대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도 위험한 거고 네. 없다고 하면 더 위험한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죠.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 관련돼서요, 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신지체 아동들이 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성욕에 대한 접근 자체가 매우 미숙한 게 특징이고, 또 이제 피의자, 이제 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과정에서 이런 성학습이 좀 제대로 안 돼서 더 이런 것들이 됐을 위험성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시스템적으로는 이런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제대로 하는 게 예방할 수 있는, 또 범죄 예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지적도 하나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조선가정 부분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가정 출신의 아이들이 범죄율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범죄 없이 잘 삽니다. 조선가정이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없어가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일부 근데 그렇지 있었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거는 진짜 편견입니다. 네. 근데 다만 사회적 지지가 부족하다라고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사법 시스템에서 이들 치료하고 아니면 이거를 미리 탐지하는 어떤 다른 형태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지. 일반적인 사회복지와 연결시키는 경우는 답이 없어요. 오히려 그 특수반이라고 했던 그 관리에 조금 더 많은 인력이라든지 그렇죠, 예. 세밀한 아이별로의 관찰, 이런 것들이 더 필요했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죽은 아이는 참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아이가 장애가 있었고 부모님은 사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건강하게만 좀 커다오라는 것밖에 바랄 게 없는
그런 마음 한 가지로 아이를 키우고 있었을 텐데요. 네, 5학년이면 아직 너무 어립니다. 5학년 나이에 그냥 아는 오빠 이런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서 그 봄날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사회에 나와서 아마도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 장군, 부디 뭐 자기의 치료나 이런 데 점령을 하시고 이 무게감을 끊임없이 저희 죽을 때까지 자신의 행동을 곱씹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피해자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